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구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구형을 하게 되는데 오전 일찍 시작했지만 선고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죠. 구형까지는. 저는 오늘 좀 늦은 시간 9시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재판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날 말을 진짜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하루로 안 끝날 것 같아서 1박 2일을 잡아놓을 정도로 사실 원래는 재판의 마지막 종결일이나 구형일은 되게 간단합니다. 검사 구형하세요. 변호인 한마디 하시고요. 예, 마지막 피고인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로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차 놓고 오세요. 이게 보통 이 정도면 끝나는 건데 통상적으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긴 이유는 뭐냐면 특검 구형이 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씨 한마디 해야 되죠. 김용현 씨 한마디 해야 되죠. 윤석열 변호인 많잖아요. 변호인단 다 한마디 해야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1시간씩 다 얘기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1시간이요? 오산입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했답니다. 변호인단이 하는 거니까. 변호인 당 한 명당 1시간씩. 왜냐면 네. 그분들이 그 재판에 정말로 변호사로서 갔다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좀 어느 정도 하려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영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서 그거 나중에 그 트럭 위에서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당 1시간씩 투자한다고 하면 그때 변호인단이 막 한 6명 7명 이렇게 막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릴 거다.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 법정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물론 지지하는 분들이야 뭐 기꺼이 들을 수 있겠지만은 뭐 기자들이나 중립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을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변론을 들으면서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거기 앞에서 그거 다 받아 적는 기자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진짜 고문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이 결심 공판을 하는데 자 우리 6시간이에요. 이러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무슨 네. 예약제야? 요즘 미용실도 저렇게 하네요. 그 정도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네. 제가 볼 땐 윤석열 지난번에 재판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1시간 정도 얘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한 1시간은 얘기할 것 같아. 6시간이라고 하는 게 말이 6시간인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윤석열만 그러냐? 김용현도 해야 되잖아요. 김용현 변호인단도 해야죠. 네, 김용현도 제가 볼 때는 1시간은 주저주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 9시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형 때만 이렇게 본인이 변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고 때는 그냥 그 듣고 판결문 가야 돼요? 읽고 끝납니다. 헌재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 그래요? 앞에서 그냥 명을 받아야 돼. 주문을 받아들여야 그럼 돼. 2심부터는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2심 아니, 때도 또 똑같은 또 기회가 또 변론. 있어요. 네. 한데 그때는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할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되는 걸 또 반복하진 않아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은 될 겁니다. 하지만 네. 구형과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의 절차는 2심 때도 똑같구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윤석열이 선 법정은 역사의 대법정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 이 자리에는 전두환도 재판을 받았고 노태우도 재판을 받은 곳인데 어쨌든 간에 희대의 내란이라는 법정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인 건데 혹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 거기 안 가려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혹시 만나보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봤죠. 근데 네. 제가 분석하기에는 좀 구도장원이 율곡이인데 구수만이 됐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많이 그 야단 맞았다는 거.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대통령 됐는데 누가 자꾸 여기 나를 건드려 이런 심리가 있던 것들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생각 있었던 것 같고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리고 이번에 1시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김건희가 없잖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라도 혼자 얘기하겠다. 뭔가 좀 방언이라 터뜨리면서 이렇게. 김건희도 윤석열 말은 아예 안 들어줬을 것 같은데 귓등으로도. 아니 왜 예전에 그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쿡 찌르면서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하잖아. 제가 일반적인 재소자분들의 상황과 좀 다르잖아요. 사실 독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독실에서 수감을 한 분을 취재를 해봤었는데 어떻습니까? 엄청 심심하대요. 그래서 독거실이 더 심심하다. 맨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혼자 있는 게 막 부딪혀서 앉아도 되고 막 안 싸우고 이러니까 좋은데 이게 한 3일쯤 지나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그 자백의 대가라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옆방이랑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옆방이라. 네. 옆방에 옆방에 혹시 누가 있을까? 살짝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원래 회의를 하면 58분 혼자 말하는 사람인데 그 독방에서 있으면 이게 예전처럼 황제 접견해갖고 24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희가 접견이 4시 반에 끝나요. 아, 오후 4시 반에. 네, 그러면 9시까지 아침 9시까지는 누가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푼다? 푼다. 아니 윤석열 옆방 다 비웠대잖아요. 아 그럼 대화도 안 대화할 되네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벽치기도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해. 되는 벽치기도 거야.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누구랑 네. 대화할 사람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교도관밖에 없을 텐데 교도관하고 아마 대화할 아니요 바로 시간이 앞에 서 아닌가? 있지 않아요. 아, 요즘엔 그래요?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상 행동할 것 음. 같은데. 네, 혼자 있어야 혼자서 중얼중얼 해야 되잖아. 그렇죠. 혼잣말 하겠죠. 그래서 네. 재판에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심심하다 지금. 너무 이제 못 버티겠으니까 뭐 알면서 다들 왜 그러네. 그러니까 재판 여러 개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춥지도 않지. 더울 때는 이제 에어컨 지금, 틀어주는 네. 법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두환 노태우의 혐의랑 굉장히 상사성이 있다 보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노태우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니까 어떤 구형을 할까도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저는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당위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사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저도 이것저것 이제 동기나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사형을 주저한다 구형해서. 그런데 그 생각보다 내란도 그렇고 다른 특검들도 그렇고 방송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제가 동기를 만났는데 첫 소리가 형 쇼츠 때문에 라는 비난하는 정부승 변호사 발 조치를 봤다. 그러니까 그걸 네. 듣고 자기네가 어떤 수사가 빠뜨려졌다는 게 확인이 돼갖고 그걸 진행했었어야 됐다라는 혼을 날 정도로 진짜 좀 많이 확인을 저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 특검에 계신 굉장히 고위 관계자랑 개인적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뉴스 공장에 나오시는 모 변호사를 굉장히 이렇게 아유, 악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 그가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 불일치해가지고 너무 나는 사실은 말도 못하고 화가 난다. 그 정도로 특검이 여론의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옛날처럼 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 방송만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어떤 식의 법적 해설과 관전평을 하는지가 상당한 관심이었더라고 보니까. 네. 6시간 동안 대책회의 했다 그러잖아요. 구형 어떻게 할지 6시간 동안 PT 하는 거야. 쇼츠들 쇼츠들 뭐.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왜 이제 왔어요? 우리도 설명해 줄 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저 변호사 하다가 공직에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SNS를 다 닫아서 연락을 못 받아서 그분들이 특검에 있는지 모르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약속을 잡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민원을 오는 거죠. 방송에서 이 얘기 좀 하지 마라. 이 얘기 좀 해달라. 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한참 그 무기징역에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던 거가 있었고 그 얘기 다음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곳에서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용 안 하면 그러니까요. 안 된다. 혹시 무기징역 구형했다가 네. 지기현이 사형 선고하면 어떻게 할래? 네. 이런 농가를 또 제기하다 책임 보니까 누가 질 건데부터 시작해 특검 그러다 네. 큰일 난다. 그거랑 이제 그 논리가 제일 많았죠. 무기징역 논리 중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논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특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상자가 없었던 건 윤석열 씨의 어떤 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예, 거예요. 내가 보니까. 윤석열 씨는 네. 사상자를 내려고 했죠.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과 여당 의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빠르게 대처를 했고 시민들이 그 여의도에 집결해갖고 맞아요. 국민의식을 보여줬고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군복 입은 시민 즉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나섰던 그 덕분인 거지 윤석열은 사상자를 내려고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윤석열에게 그 우호적인 그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가명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양에 무인기까지 보냈다는데 만약에 그게 북한이 잘못 마음을 먹었으면 경기 북부에 있는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 지역구가 판문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날 제가 올라오면서 그 국회로 가면서 우리 시장한테 1사단 그다음에 저희가 또 9사단 25사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좀 확인해 보라고 상황이 어떤가 동태를? 네, 동태를 했더니 뭐 두 군데는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이러고 한 군데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의심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고 네. 저희가 2기갑을 놓쳤더라고요. 2기갑. 이기가 파주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 네. 서울에 보험할 때도 2기갑이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그 엄하게 거기 있던 여단장이
롯데리아에 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가서 개업 모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나중에 거론이 되고 했던데 아마 군부대가 많으시니까 군인들도 많이 접촉하실 텐데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섬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 계엄 그 계엄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하여간 예산농단 했다 그러니까 예산농단 그치? 예,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그 고모님께서 자네는 어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팬티 3장, 러닝 3장, 양말 3벌에 갖고서는 싸달라 그러고 나왔어요. 빨리 비서한테 연락해갖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저희가 완웨이거든요. 네. 자연불악이고 앞에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바로 옆에가 군부대예요. 담을 같이 저희가 쓰고 있는데 네. 차가 딱 버티고 있어서 몇 분 동안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체포되나. 네. 야 이놈들 벌써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간까지 택배 기사들 고생하시더라고요. 택배 차요. 예. 그래서 아이고, 네. 보면은 그래서 하여간 갔는데 저는 담을 타지 않고요. 문 열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 문 열라고? 그 시간대, 그 네. 시간대가 딱 해서. 그랬구나. 네. 열린 시간에 들어가신 거였고. 네. 어쨌든 간에 조은석 특검이 어제 특검보와 부장검사들 주요 간부를 수집해가지고 6시간에 걸쳐서 구역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수 의견으로는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냐면 무력으로 정치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아마도 예산농단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었던 의원님이 성치 못했겠죠. 아무래도. 섭섭하더라고요. 그 체포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하는 거 상대방도 졌는지도 모르게 제 이기는 스타일이 맞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게다가 이제 공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는 반성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제 사형 구형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까지는 정확하게 구형량이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지만 그런 식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이 그때 화요일이었잖아요. 예. 그 의원님들 많이 얘기하시던데 왜 그날을 윤석열이 비상계엄 D-Day로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뭐 얘기로는 화가 나서 예산농단에서 자기 용돈 깎아서 우리 박정 위원장이 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니, 제가 옆 지역구에 김성원 의원이 있는데요. 네. 연천 동두천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화냈어요, 형. 뭐 이러면서. 그 예결위 예, 소환 때문에. 예. 그 어떻게 자기네들 저 활동을 다 깎아 그러면서 화냈다 그러는데 그랬으면 체포 명단에 집어넣었어야지. 인지도라도 올라갈 텐데. 많이 서운해요. 아니 원내대표 선거도 훨씬 더 수월했을 수 있는데 보니까 그때 명단에 있으면 네. 야, 우리가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잘 끝났으니까 웃으면서 그럼요. 얘기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찔했죠. 그거죠. 당연합니다. 사실 저희도 네. 저희 로펌이 그 윤석열 찍혔지. 정권이랑 윤석열 정권 이후까지 경찰이 저희 로펌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무서웠는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한 번쯤 당할 걸 그랬나? 야, 그랬으면 이거 다른 서야 돼.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특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이제 끝났으니까 취재를 했더니 제가 특검이 생각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왜 12월 3일에 했냐. 많은 분들이 아마 주말에 했으면은 훨씬 더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일당들은 자기들이 완벽해서 그날 실패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고 그럼 어떤 걸 본 거냐. 일단은 국회 그 외곽에는 경찰을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본청 바깥에는 군을 깔아놨잖아요. 이중 장벽이기 때문에 이날이 돼지 잡는 날이다. 쉽게 얘기해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다음 날 최재해 이창수 탄핵안 때문에 주변에 있을 것이니까 다 들어올 테니까 그때 포고령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놨으니 한꺼번에 싹 다 잡아들이려고. 오히려 싹 모여 다 있는 게 더 잡아들이려고. 유리하다고 그렇지. 생각을 우리는 하고. 무조건 성공하니까 이번에 다 잡아들여야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딴 데 가 있고 우리 박정 위원장님 딴 데 가 있으면은 나중에 도망가면 또 이렇게 잡히면 되니. 여론 분위기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와. 지금. 네. 아니 무슨 물고기 밥 주고 난 다음에 물고기 모이면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야, 어떻게 이런 사고 방식을 하나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그 뭐 어디 도망갈 구멍 다 막아놓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저항하면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
싹 잡아들이라는 게 그런 인식에서 시작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시대의 흐름을 들거든요. 못 읽은 거죠. 사실 이번 내란을 막아낸 거는 정말 그 미디어가 발라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 당시에도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켜갖고 호소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도 예전 같지 않게 뭐 뉴스만 보고 그 정부에서 말해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를 보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왔고 저마저도 술 양주 2병 먹고 가지 않았습니까? 소주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전율스러운 게 예전이었으면 절대 이러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공감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군복이민 네. 시민 군인들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윤석열이 자기 옛날 스타일로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실패한 앞으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맞아요, 일들이 맞아요. 두 번, 세 번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려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내란 종식에 말씀해 주셨는데 원내대표가 되시면 결국은 이제 그 2차 종합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절멸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월 안에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2차 특검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것들은 얼마든지 늘리더라도 기한은 좀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지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역시 내란에 대한 종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또 지방선거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선거는 결국은 경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추경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추경을 해야 한다. 예, 지금 코스피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그 5천에서 머무를 텐데 추경의 의지는 우리 어려우신 분들도 돕는 것도 한편이지만 또 이 대통령께서 요번에 대한민국 대전한 5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유세본부장으로 공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게 다 반영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마중물만 한 번 더 치면 완전히 코스피 5천 넘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0%대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올렸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 경제 성장률 2%를 간다는 것과 아닌 것과 굉장히 또 차이가 차이구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추경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민원을 드리자면 그 2차 특검을 진행하실 때 꼭 예산 부분도 좀 넉넉히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특검에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는 특검이 생각보다 예산 압박이 심했다. 예. 예산 압박이 네, 심했다. 엄청 심했다. 네.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이제 공무원에서 끌어오는 게 이제 검경인데 검경 외에도 사실 에이스 뭐 세무사든 회계사든 그리고 저 같은 변호사들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정당한 보상에 턱없이 모자르는 보상밖에 안 가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특검 1차 특검 때 사람들이 그때는 워낙 시대적 과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형 로펌이나 큰 돈을 벌다가도 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이렇게 들어온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들어가서 사실 뭐 계약서도 안 써주고 나중에 자기 월급 나오고 보고 알았대요. 말도 안 네, 된다. 그런 경우도 너무 그거는. 많았고 네. 지금도 예산 문제로서 되게 좀 형편없는 대우를 그럼 다음에 안 가지 2차 네, 특검에도. 그 얘기가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간에 대한 저랑 이견이 있는 거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존중을 하는데 가능한 한 예산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해서 다른 그러니까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밤을 새도 거기에 대한 적어도 전문가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에서 특검에 좀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네. 그래야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사실 진정한 내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전문가의 답변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번에 1차 특검에서의 문제가 전문가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 세무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압수수색하는 데 가서 서 있고 그랬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전문가들이 자료 분석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법리적 해석을 우리 검찰에서 특검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했다. 또 그다음에 특수부가 와서 주로 했는데 특수부가 그 전에 다 김건희나 뭐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해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사부까지도 좀 확대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1차 특검에서 못한 것들을 2차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도 또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은 많이 늘리고 예산은 많이 늘려서라도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